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박천국 1부의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어제보다는 좀 안정된 시장을 기대를 했지만 오늘도 역시나 쉽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주기는 했지만 완전히 시장을 돌리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또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우리 목요일 비주얼 팀이죠. 이태우, 임종혁, 최영동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태우 파트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우리는 왜 미증시처럼 못 달릴까? 이제는 약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미증시처럼 가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따라가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최근 시장의 흐름 돌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섹터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섹터가 좀 힘을 내줘야지만이 우리도 뭐 미증시처럼 어떤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단기적인 분위기 자체는 뭐 어떤 투자 심리는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마벨이 각각 AI 관련해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투심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개정안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관련해서 이제 세부 내용 중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몇몇 일부 중국의 어떤 반도체 장비 국산화 기업들은 대부분 관련해서 세부적인 어떤 그 제재 조치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일부 이제 대표적으로 상신 메모리 같은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주요 고객사로 있는 이런 기업들은 또 배제가 되는 포함되지 않는 이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계의 어떤 반도체 주요 장비 기업들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려감이 너무 컸지 않나. 그래서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분위기들 만들어졌던 것들은 어쨌든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투심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수출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좀 불확실성에 대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이제 미국 관련해서 어떤 미국발 통상 마찰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이제 또 중국향 어떤 수출 둔화에 대한 움직임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원래 기존의 수출 의존도가 기존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한 19% 정도가 됩니다. 많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어떤 무역 수지에 있어서는 좀 흑자폭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하방 압력에 대한 리스크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단기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내년 1분기 이후를 좀 바라보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들 많이 있으니까 조금은 인내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내를 해보자. 뭐 미국 기술주 훈풍에 오늘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라주긴 했지만요. 근데 사실 또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상반된 행보를 보였단 말이죠. 우리 임종혁 파트너. 결국 이 AI 향 투자의 베이스에는 엔비디아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하이닉스는 이제 HBM 4단까지 납품을 할 거고 삼성전자는 이게 또 늦어질 텐데 두 기업 간의 어떤 디커플링이 계속 될까요? 바닥권 탈출은 두 기업 모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항선을 의미 있게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SK하이닉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HBM 기업 중에서 SK하이닉스보다 낭만적인 미래 주가 상승 촉매제를 장착한 기업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던데 HBM 기업 딱 세 개밖에 없잖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중에서 기술 경쟁력이 가장 위에 있는 기업은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내년도 HBM 시장도 SK하이닉스가 이제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HBM3 12단 시장 SK하이닉스가 독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사회 기술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은 블랙웰향 HBM3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아마 HBM3 12단 제품이 주력 제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12단 제품의 수율도 아주 의미 있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전체 디램 매출액의 40%가 HBM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사수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 HBM4 샘플 공급도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엔비디아에게 할 것 같고 그래서 HBM4 시대도 하이닉스가 주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램하고 낸드 설비, DDR4하고 낸드 설비를 HBM하고 DDR5로 이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 공급과의 리스크도 아주 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낸드 사업 부분은 ESSD 사업 부분의 성과가 아주 탁월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낸드 업황이 좀 이렇게 꺾이더라도 ESSD 사업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ESSD 성장 모멘텀이 낸드 그 업황 둔화를 좀 상쇄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자, 국내 시장에서 지금 정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400원 중요한 저항 라인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1,400원 위로 올라가서 한 차례 좀 흔들림이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고요. 지금은 1,400원대 위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인데 네. 최영동 파트너 예. 지금 구간 환율만 본다면은 예. 외인들의 수급 조금 더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앞서서 우리 두 대표님들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 호부형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은 뭐 국내 상황이 지금 증시를 볼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정치적 리스크가 지금 크게 좀 불거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지 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가 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1,416원대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경제 상황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현재까지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도 상당 부분 유출되는 속도는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기는 하지만 뭐 계속적인 지금 유출세가 좀 진행이 되고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에 따라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봤었을 때, 외부에서 봤었을 때 뭐 국가의 신용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게 환율 시장이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1,400원 10원대에서 계속적인 이제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내 정치 상황들을 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우려 아닌 우려 섞인 그런 시각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엄령 이후에 이틀째 거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여야의 지금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시장이 혼탁하게 좀 움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올라갔던 섹터군들도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반도체 이외의 움직임들이 제외되고 난 상태에서 뭐 다른 섹터군들은 거의 움직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국면이 전개가 될지는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 테마주들의 엇갈리는 흐름들이 좀 나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국내 정치 상황, 정세 상황 자체가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뭐 이 계엄에 대한 쇼크를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긴 하지만 네. 여전히 불확실성, 지금 이 탄핵이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이태호 파트너, 그래도 뭐 증한 펀드도 들어오고 있고 과거 뭐 탄핵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그래도 코스피가 다시 좀 네. 지수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뭐 장기화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조금 증시가 안정세를 찾을까요? 저는 결국에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는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경기에 대한 사이클의 수렴할 수밖에 없다, 증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 사례가 한 2차례 정도가 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코스피 주가 지수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이제 04년도 때 한번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3월 때부터 5월까지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지수가 당연히 밀렸습니다. 한 20% 정도 이 한 4개월 기간 동안 좀 밀렸었는데, 이때의 흐름은 사실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보다는 실제로 이제 카드 사태가 좀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아졌기 때문에 발생을 했고, 이때 이제 8월부터 다시 한번 회복 국면, 경기의 회복 국면이 나타나다 보니까 증시는 반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고요. 가장 최근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2016년도에서 17년도의 구간인데 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16년도 12월 구간 때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된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는데, 오히려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한 4개월 동안 증시가 강하게 좀 반등을 보여줬어요.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당시에 한 4조 7천억 정도 순매수가 유입이 됐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정치적인 리스크는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의 분위기는 결국에 경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이제 17년도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반도체 사이클상 예상하지 않았었던 세트 수요가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수출에 대한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년 내내 이제 증시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좋았었던 걸 감안해 보면은 현재 분위기 자체도 일부 단발성으로 정치적 리스크 요인, 하방 압력 넣어줄 수는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라든지 뭐 수출에 대한 포인트들 결국에 내년 1분기 이후로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와 그리고 수출에 대한 분위기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를 너무 주의 깊게 본다라기보다는 결국에 이제 내년도 상반기를 한번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영동, 임종혁 파트너.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 네. 우리가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가장 의미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미증시 상승 흐름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상화폐 시장 예.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부럽죠. 관련해서 오늘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네. 10만 달러를 찍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게 국내 시장에는 솔직히 관련주들 이외에는 조금은 좀 아쉬운 뉴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뭐 가상자산 그 거래 대금 규모가 이제 커지면은 이제 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수수료 수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그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지분 가치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코인원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컴투스 홀디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를 만한 명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제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투자증권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충분히 논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빗썸과 연결고리가 있는 일부 개별주들의 급등 흐름도 뭐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그 가상자산 가격에 이제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국면이 언제가 도래될 때 그때 과연 이 제가 지금 언급한 종목들이 그때도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요? 상승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저점 대비 충분한 주가 급등 흐름이 전개된 종목은 시차를 두고 분열형 파동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어떤 트레이더들의 영역으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투자에 대한 어떤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급등한 종목보다는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정책 수혜주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쪽은 강세가 나왔다고 하지만 네. 오늘도 금융주 쪽은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계엄 사태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여전히 외국인 이탈이 좀 많았는데요. 우리 최영동 파트너. 근데 또 JP 모건에서는 지금이 한국 금융주의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금융주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아마 여러 기관에서 분석을 하는 내용들이 거의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자의 급락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KB금융이 10%가량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통상 보면은 납득 잘 안 되실걸요? 갖고 계신 분들? 그렇죠. 뭐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으신 거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 금융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퍼포먼스로 보시게 되면 다 52주 신고가를 다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올라갔던 그 이유들을 보시게 되면 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에 대한 뭐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전망들 자체가 너무 좋았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빠지는 것들은 사실은 뭐 정책적인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현 정부의 존폐 위기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자체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현 정부가 운영을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은 지금 순차적으로 되게 많이 빠져요. 첫째, 우리 계엄령 있었던 날 종목 하락했던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원전주 빠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왕고래 빠졌고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까지 해서 금융주가 빠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생각보다 뭔가 이제 정책발만을 가지고 움직였던 친구들은 오늘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국면이냐면 이게 정치면 또 기사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거의 뭐 우리나라가 들꽃같이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오늘 관련된 기사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탄핵만큼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네.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원전주들도 저가 매수 들어왔고
대왕고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근데 왜 밸류업 관련 종목군들 안 올라왔느냐? 이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간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주들에 대한 어제와 오늘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은 산업적인 부분들, 뭐 섹터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보다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빠져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상황들이었고 차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서의 매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맞고요. 아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내 이 정치적인 논쟁 자체, 정쟁 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게 이번 주가 끝나게 되면 네.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때 이제 이 금융주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하고 정반대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욱 파트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환율 이야기도 했었지만 한율의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금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있을 미 증시 FMC의 금리 인하 부분, 뭐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또 안 좋게 나왔을 때는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자 관련해서 뭐 일본에서는 또 금리 인상 이야기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이 환율 부분 금리를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12월 FOMC가 좀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지금 현재 뭐 페드워치 툴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거의 70% 수준으로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역전폭 자체, 역전차 자체가 마이너스 한 1.75%가 되는데 이게 이제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5%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 역전폭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어야지만이 강달러 현상이 좀 완화가 되고 또 원화 약세 흐름들이 좀 진정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 FOMC는 또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이번에도 발표됐던 뭐 ISM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뭐 제조업 지수 그리고 이제 또 뭐 고용에 대한 보고서들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미국 경기가 양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내년도를 좀 바라보게 되면은 점진적인 금리 인하는 스탠스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는 또 내년도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떤 그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물가에 대한 상쇄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결국에 내년 연말까지의 분위기는 환율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거. 다만 지금의 분위기는 여전히 이제 강달러 현상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내년 이제 말경을 좀 주목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강달러 또 환율이 지금에는 일단 가장 좀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오늘 장 이슈 흐름 살펴봤습니다.